시황 부분은 이제 지표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지표를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지표 부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보는 게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있었어요. 2000년 초반부터 있었는데 잘 안 쓰다가 사람들이 잘 안 쓴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거죠. 몰라서 못 쓰고 지금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얘네가 정상적이진 않은 업체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는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거 뭐 허가받고 무료로 갖고 오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 기준에 이제 어떤 내용을 보시면 좋으냐면은 윤정두 방송을 이제 매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표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해. 그런데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 ISM 제조업 그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ISM 제조업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쉽게 아주 쉽게만 생각하시면 50 이상이면은 경기 확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50이면 이상이면은 굉장히 좋은데 라고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지표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캡처를 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또 이제 우리 뭐 월요일 날은 제가 박승길 TV 방송을 하루 쉬어요. 그 증권 미팅이 있어요. 미팅이 있어가지고 방송국 미팅도 있고 좀 여러 미팅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은 그날은 이제 좀 쉬게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23년 03월 02일 날 발표가 된 지표죠. 03월 03일이죠. 이제 그들의 시간으로 03월 03일 금요일 날 개장 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시장이 이 조정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야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야 그래서 조정을 받았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황을 올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맞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보실 방법도 잘 모르고 이런 내용들을 좀 올려주면 좋은데 누가 올려주지도 않고 그냥 말만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그 진짜 막 속단 표현 헛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예측 범위를 넘어섰어요. 예측 범위를 넘어서고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 침체 둔화가 아니라 침체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둔화가 아니라 굉장히 확장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19 때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자락인데 무슨 뭐 코로나19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부정적인 해석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둔화 또 침체까지 이야기하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거는 일단은 이때 당시에 코로나19 3월 달에 터졌을 때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진짜 뭐 길거리에 좀비가 다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뭐 지구 종말론부터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이제 사스를 겪어보고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었습니다만 그 연도수 저는 기억을 다 해요. 왜냐하면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코로나19를 이렇게까지 길게 진행될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진행된 기준인 거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그 바이오주들과 진단키트주들의 강세의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19 덕분에 시장의 지수는 오히려 그 초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니 주력주 위주로 그러니까 대형주, 실적주 이런 기준의 위주에서 전략을 꾸려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깨질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조정이 나왔죠. 순간적인 조정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거는 펀더멘탈 훼손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벌써 2018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금리를 낮추잖아요. 금리를 낮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시장 지수는. 금리를 낮추는 순간 시장 지수는 금리를 낮출 만큼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췄잖아요. 여기서. 제로금리로 낮춘 그 상태가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최저금리로 낮추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로금리는 겪었기 때문에 리먼 브러스 때처럼 금리를 최저 바닥으로 내렸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경기 부양책, 우리에겐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뿌렸죠. 유동성을 상상을 초월하게 뿌린 겁니다. 그 덕분에 경기가 살아난 거예요, 사실상. 경기가 살아났으니까 지수가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를, 그 인플레이션을 적정한 구간에 잡아주기 위해서는 긴축을 하고 돈 뿌리던 거를 조금 중단하고, 그리고 슬슬 돈도 좀 걷어들였어야 되는데, 미국의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 2조 달러를 또 뿌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금리 인상을 못하고, 긴축도 못했고 금리 인상도 못했고, 그것을 22년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25bp씩 올리던 그런 흐름이 아니라,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 적은 없어요. 그 이전에 다 적절한 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를 땐 대부분이 뭐 25bp 이 정도 수준으로 올렸었는데, 이번에가 이제 정책을 조금, 대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이죠. 밀고 내려올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급격히 낮춥니다. 빨리 부양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기준에 돈은 더 풀려 있죠. 물가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물가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동네 짜장면 10,000원, 짬뽕이 10,000원 한다니까요. 내려오겠어요? 인건비 올라간 거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가는, 또 사회 경제 동향의 기준점의 가격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범위 안정성만 나오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ISM 제조업 지수의 강세 부분이, 만약에 미국장이 금요일 날 조정으로 끝났다면 이런 해석,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해석, 야,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또 경기가 좋아져서 하는 평가를 안 해. 왜? 그렇게 평가를 했다가는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윤정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경기가 너무 좋아졌다. 지표가 너무 좋다. 지표가 좋지 지금 나빠? 지표가 나빠서 시장이 빠질 상황이야? 아니잖아. 지표가 좋기 때문에 좋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는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야.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리나라만 조정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 긴축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니, 미국장이 오르는 날이 있으면 밀리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지표가 나오고도 밀리는 경우에 차익 실현에 욕구든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밑도 끝도 없이 긴축을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긴축을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거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지표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부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상태, 일단은 결론은 안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안 좋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겁을 내고 가지고 계시는 대형주를 팔고, 그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형주를 사요. 우크라이나 사태 기준에 우연찮게 사료주들 이런 거 한번 운 좋게 잘 수익 냈다가 그것에 벗어나질 못해. 모든 주식시장이 그것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지. 시장 하나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지금 ISM 제조업지수의 이 예측을 넘어서는, 또 50을 넘어서는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이 신호,
부정론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긴축하겠는데 또 금리 더 올리겠는데? 정신 나간 친구들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는 거 그걸 왜 뭐라 그래? 예?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금리 이번에 올려서 문제되는 거 있어요? 금리 올리는 그 충격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했다고? 뻥들 치시네. 금리 올리는 충격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동안에 과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로 주가 조정받았나요? 차익 실현 욕구였지. 그것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표 하나만 더 보시면 지금 이제 뭐 과거 데이터를 지금 끄집어내기 제가 좀 불편해서 사무실이면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미국의 GDP가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해서 미국의 GDP가 3분기에 플러스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예상치를 상회해서 3%의 GDP 성장률이 나왔어요.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나오고 그게 12월 23일 날 확정치가 나왔을 거예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23일 날 아마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GDP가 개선됐으면 좋은 거잖아. 근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야 또. 조정이 나오니까. 그러나서 1월 달에 나온 그 GDP, 4분기 GDP가 또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날은 또 올랐어. 오르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결론은 조정만 받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만 지금 2,400인 거예요. 다른 데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대만도 2,800 수준, S&P 500 지수도 2,800 수준, 다우 지수는 3,100 수준, 일본도 지금 현재 기준이 2,800, 3,000 수준이에요. 3,000 수준. 우리나라만 2,400인 거야. 왜 그러냐고? 우리 얘기했잖아.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불안이다. 어느 국가든 일본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베 전 총리 사망하기 전에 아베 전 총리의 승기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선거에서 그거에 따른 정책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 불확실성들 그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인데 그게 제대로 긍정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그 당시에 2020년 후반기 3분기에 지지부진했던 시장 대비 못 움직였던 일본이 아베 총리 정권에서 승리와 함께 지수가 3주 만에 20% 이상 올라옵니다. 일본이. 선진국의 지수가 그렇게 가파르게 3주 만에 20%. 그 정정불안 또 정치적 정책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지표 기준에서 가장 넓게 보는 거는 첫 번째 기준이 GDP 성장률이 플러스 반전이 돼 있다. 미국이 굉장히 크게. 두 번째 기준이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이다. 소매 판매가. 세 번째 기준이 고용 지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네 번째 기준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원래 영향이 없었고 그리고도 추가적인 영향 자체도 없다. 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일단은 그 흐름을 이거 한번 지워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지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에 시장은 윗방향이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고 이겨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지표 중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이 이제 중순에 나오겠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보시면 근원과 일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사실 근원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을 봅니다. 일반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이라는 거는 다 들어간 거.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와 식료품은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석유 의존도가 에너지 집약도 중에서 석유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죠. 근데 예전에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컸단 말이에요. 전체 에너지 기준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석유 부분의 중동 국가들 오펙이 자기들이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 당시 때 글로벌 경기나 이런 부분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켜서 에라 너희들도 죽어봐라 하고 석유 가격을 크게 올려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처럼 뭐
10%를 넘겼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30% 40%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집약도 기준에 석유 부분의 의존도 부분이 이제 낮아질 수 있도록 뭐 셀가스도 개발한 거고 신재생 에너지들 태양광이나 이런 쪽도 개발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동이 우위를 가지고 있던 그 원유 시장에서도 그것도 이제 남미 쪽이나 러시아 쪽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의존도가 낮아져서 옛날만큼 그 흐름은 안 나와요. 근데 어찌됐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가된다 뭐 이런 기준이 나오면은 공급자들이 연합해서 증산하고 감산하는 거에 따라서 유가의 흐름이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근원이라는 거는 그러한 변동성을 빼고 보자. 그래서 원유, 응? 그리고 식료품 가격은 제외한 일반적인 나머지 공산품의 가격에 대한 물가지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아무래도 어때요? 아무래도 뭐 공장을 가동하려면 어찌됐건 원유 가격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볼까요? 옆에서? 지금 이 부분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문제가 된 건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이후에 잘 보세요. 2020년도까지 경기가 안 좋습니다. 2018년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죠.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건 경기가 둔화됐다는 거예요. 시장도 2018년 12월 이전에 이제 정점을 찍고 무너져 내려요.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2020년도에 급락하고 돌린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뭘. 그냥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는 누구나가 월가의 의견도 그렇고 누구나가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건 뭐냐면 긴축과 금리 인상의 차이는 긴축은 예를 들어서 매달 뿌리는 뭐 400억 달러의 자금이 있었다. 단기 자금을 매달 시중에 이제 400억 달러씩 뿌려줬다. 그렇게 해서 경기가 이제 돈이 안 돌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흐름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중에 있는 채권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뭐 돈을 뿌려줘서 예를 들면 그 규모가 400억 달러의 규모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줄이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액도 맞으시고 뭐 비타민도 맞으시고 링겔 맞으시잖아요. 포도당이라고 그러나? 맞으시고. 근데 건강이 좋아지셔서 건강 보조제를 안 놔준단 말이야. 주사를. 그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역대적으로 그게 악재로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서프라임 터지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로금리와 또 버냉키 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돈을 뿌리고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긴축한다. 그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만든 게 버냉키 의장이 이제 FOMC 회의하면서 언급한 단어예요. 그 테이퍼링이 2013년도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실질 긴축을 하면서 2014년부터 긴축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기준에 시장이 붕괴됐느냐? 아니요. 강세입니다. 왜?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더 이상 건강이 좋아져서 더 이상 보조제를 안 줘도 되는구나. 그래서 뿌리던 자금을 긴축한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의 기준은 지금의 파월의장처럼 강경책이 아니라 파월의장 원래 강성이에요. 매파예요. 근데 금리를 낮추게 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의 입지도 그렇고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도에는 대선이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대통령이 취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 했으니까 규모만 조금 조절을 했지 그 돈을 뿌립니다. 그 당시가 금리 인상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뿌려요.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긴축 얘기가 나오는데 2조 달러의 보조금을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기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은데 거기다가 돈을 더 뿌려준 거야.
경기 부양책 한다고.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좋지만 한쪽은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요 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니들도 좋게 해줄게, 돈 뿌려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 돈을 뿌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인건비도 올라가, 공산품도 올라가, 라면 가격도 올라가, 짬뽕 가격도 올라가, 스테이크 가격도 올라가, 다 올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시장이 폭락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게 문제라면. 근데 이 2022년 1월, 이게 2022년 1월입니다. 여기가 10%가. 이게 2022년 1월입니다. 1월인데 요 당시에 미국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 위치에 생산자 물가지수 이 위치가 문제가 된다면 벌써 이미 여기서 폭락이 나왔어야 되죠. 시장이. 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냐고. 근데 2022년 1월에 폭등이 나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시장이 조정 나온 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반등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시장이 잠깐 주춤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깐 주춤하니까 이거 하락폭이 좀 둔화됐네. 소비자 물가지수 나올 때 그랬잖아요. 시장 조정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폭이 둔화돼가지고 조정 나온 거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옆에서 들은 내용이 야 무슨 소리야, 시장 개판인데 2400 깨질 수도 있고 이거 글로벌 증시 작살났고 박살났고 이따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야. 그럼 2015년 이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0088입니다. 00088. 88개의 캔들의 흐름을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볼까요? 나스닥 봅시다. 나스닥의 기준이 지금 나스닥의 기준이 27.90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수를 여기다 자꾸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빠진 기준에 나스닥이 기술주가 빠져서 우리나라가 전기전자업종 비중이 높아서 비중이 높으면 얼만데? 전기전자업종 비중이 얼만데 우리나라가? 모르지. 모르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38% 전후를 왔다 갔다 합니다. 2차 전지 다 포함시켜서. 38%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응? 그것뿐이 비중이 안 돼. 60%는 전기전자 업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나스닥을 비교해. 그럼 나스닥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015년 말 대비해서 이만큼 150%, 170% 올라와 있는 상태이냐 이거죠. 아니야. 2015년 말이 우리나라는 198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럼 1980 대비 지금 20% 올라와 있는 거고 얘는 더 올라와 있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나서의 조정인 거지 우리랑은 전혀 달라요. 또 유럽이나 일본하고도 이건 다릅니다. 미국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여기에 의구심 하나를 가지실 수 있는 게 아니 어찌됐건 기술주 위주 기술주 대만은 기술주의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얘는 16%뿐이 안 빠졌어요. 기술주의 비중이 70%가 넘는데 얘는 16%뿐이 안 빠졌다고. 뭘 그렇게 갖다가 억지를 부리면서 수출이 안 좋아요. 뭐가 어때 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갖다 밀어 넣냐고. 대만 16% 빠져 있어요. 대만까지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야 되겠냐고. 참 창피한 얘기지. 104% 올라와 있고 얘는. 그러면 대만의 기준에 16%면은 사상 최대치 고점 3,300 곱하기 16%면 얼마예요? 84%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 2,770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야. 지금 지수 대비해서 사실은 10%, 12%뿐이 안 돼요. 그거 한순간이면 가요. 한순간이면 갑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움직이면 가요. 일주일에 10% 삼성전자 충분히 움직여. 하루에도 5% 이상씩도 올라와요. 그냥 하는 사이에 이 지수 올라온다니까. 지수는 여러분들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하고 올라와서 10% 들어올리면 지수가 2,770 돼 있으면은 나머지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쫓아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좋을 것이냐 요거만 기준을 잡아놓으면 돼. 어차피 지수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가지.
IT가 움직여야 가지. 맞아요. 그들이 툭 들어갖고 움직이면 일주일에도 2,700 오고 한 달 만에 3,000을 간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 지수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대형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미 대형주가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면 대만을 보셨고 다시 미국장에서 나스닥은 기술주고 바닥 대비 원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왜 2015년을 기준을 잡느냐? 2015년이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시점입니다. 윤 정도는 모든 게 다 근거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 첫 번째 빠따 딱 때린 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거든요. 2004년 6월에 스타트를 잡으면 그럼 11년 6개월.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잡으면 9년 6개월 만에 처음 올린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리먼 터지고 나서 그만큼의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수 올라온 건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나오는 지수.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리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네만 조정을 안 받아. 우리나라도 조정받고 뭐 그 유럽이나 이런 것도 횡보를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나스닥이에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뭡니까? 500개에 대한 우량주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럼 얘가 지금 고점 대비 몇 프로냐? 16.4예요. 16.4. 그럼 똑같이 2770이야.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가장 정상적인 지수란 말이에요. 기술주는 한쪽에 기술주만 몰려있다고 치면 나스닥은. 얘는 모든 걸 포괄해서 500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응? 결론적으로 얘의 S&P 500 지수의 등락률의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기준인 거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고점 대비해서가 아니야. 2015년 저점 대비해서 얘는 얼마예요? 지금 100% 이상 올라와 있어요. 대만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나라도 한번 더 보고 글로벌 증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말 같지도 않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응? 우리나라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만 월봉 보시면요. 슬프죠, 사실상. 월봉 보시면은 200088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금리 미국의 금리나 금리 인상이 2018년까지예요. 18년 12월까지. 그 이전에 벌써 흔들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언급까지도 나오면서 이렇게 붕괴된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준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1180포인트 대비해서 올라온 것도 없어. 근데 고점에서 밀리는 것만 똑같이 밀려야 돼? 26.66 나스닥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핑계를 대요. 우리나라 기술주가 많아서 대만은 개뿔이나 대만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응? 멀쩡하잖아 대만. 그 S&P 500 지수를 봤어요. 그럼 다우지수는요. 다우지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다우지수를 보는 거예요. 다우지수는 평상시에 안 봐요. 왜? 그냥 여기는 형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다우존슨이라는 사람이 종목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의 산업주들을 묶어서 놓고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 그분이 보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만든 거야 그냥. 야 대표 종목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자 한번.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10개 종목에서 늘어나서 지금 30개 종목입니다. 30개 종목의 업종 대표주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이 30개라고 칩시다. 이렇게 뭐 여기가 10종목, 여기까지 10종목, 여기까지 10종목. 세분화해서 뭐 IT도 있고 철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제약도 있고 막 다 들어가 있겠지. 근데 IT가 예를 들어 이만큼의 비중이 30% 빠졌어. 이번에 테슬라가 시가총액 미국 5위란 말이에요. 미국의 6위였고 그 테슬라 시가총액 5위 테슬라가 고점 찍고 나서 밀린 게 70% 밀렸죠. 70% 가까이 70%까지는 안 밀렸고 한 65, 66 밀렸는데 테슬라가 그 시가총액 5위가 66% 밀렸는데도 시장 지수는 방어가 됐단 말이야. 나스닥이 방어가 됐고 다우지수는 연동이 안 됐어요. 연동이 됐나? 테슬라 밀린 게 이때인데 안 됐죠. 오히려 폭등이죠. 이 나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기전자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38% 40%로 치고
60%가 나머지 업종인데 전기전자 업종이 예를 들어 박살이 나더라도 얘네가 강세를 띠면 되거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있고, 응? 엊그저께 미래컴퍼니 상한가 갔죠. 걔는 상한가 가서 3,100억 분이 안 돼. 상한가 가서 3,100억. 3,100억. 삼성전자는요, 300억이 넘죠. 300억이 뭐야? 59억 주니까 59억 주 곱하기 6만 원만 잡아도 360조 아니에요. 360조짜리하고 3,100억짜리하고 만약에 다우지수라고 치고 두 종목만이 있어. 그러면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한다면 얘가 상한가를 가도 삼성전자 보합이면 그냥 지수는 보합인 거야. 얘 영향이 없어요. 그죠? 3,600억, 360조 3,100억인 거야. 그죠? 둘이 합쳐서. 거기에서 얘가 상한가 가거나 말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우지수처럼 주가 평균 방식으로 하면은요, 모든 전체 업종이, 야, 니들 소외되지만 음식용, 니네 업종의 대표주, 얘가 시가총액 작더라도 얘가 상한가 가면 그 인정해 줄게. 얘 상한가에 얘가 보합이면은 삼성전자 보합, 미래컴퍼니가 상한가, 그럼 다우지수라고 쳤을 때 이 지수의 평균은 15%가 됩니다. 15%. 지수가 15%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다우지수는 예를 든다면 나스닥이 약세를 띄었다면 기술주의 약세, 걔만 약세인 거지. 나머지 업종은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허벌나게 강세를 띄었다.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었다는 얘기. 어마어마하게. 이해되세요?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좋다 나쁘다.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지표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지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질 않지. 시장이 박살났다는데. 시장이 지금 박살나 있어요? 다우지수가 100% 저점 대비해서 이제 2015년 말, 2016년 저점 대비 100%가 올라와 있고, 우리는 20% 올라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얘는 9% 밀려 있고, 우리는 26% 밀려 있어요. 디커플링이라니까. 유독 올해 들어서 더 그런 거 유독. 정책적인 불확실성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수 쪽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곱해줘 보세요. 9.64야. 10% 빠졌다고 치고 3,300에서 9.63은 그냥 90%라고 칩시다. 10% 빠지고. 그럼 얼마? 2,970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그럼 잘 보세요. 나스닥이 우리랑 비슷하게 빠져 있고 걔 하나만. S&P 500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770포인트 수준이고, 대만도 2,770% 수준이고, 다우 지수는 2,970, 3,000포인트 수준이고, 니케이는요, 바로 옆에 있는 니케이는요, 얘는 빠진 게 없어요. 왜? 엔화의 약세 때문에 달러 환산 가치를 가지고 가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얘도 고점 대비 9.3 빠져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고점 대비 9.3 빠져 있잖아. 그전엔 더 올렸었어. 9.3 빠져 있으면 얘도 지금 3,000포인트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그러면은 유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로스탁 50. 2.73 빠져 있어요. 2.73.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얘기했잖아. 이것도 한 번씩 보세요.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대치 고점은 11월이에요. S&P 500 지수의 사상 최대치 고점은 1월입니다. 다우의 사상 최대치 고점도 1월입니다. 유로스탁 50의 사상 최대치 고점은 11월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터지기 직전이죠, 이제. 긴축하기 직전이고, 금리 올리기, 미국에. 독일은요, 11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에 지금 얼마 빠져 있어요? 4.37 빠져 있어요. 4.37. 얼마나 3,300 곱하기 4.37이면 95%라고 치고. 얼마예요? 3,130에 돼 우리나라 지수가. 농담이 아니라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안 믿냐고. 프랑스 까크?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미국이요? 영국이요? 영국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응? 아니 왜 눈에 보이는 걸 안 믿어?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지금 영국. 응? 2022년까지 폭등 나왔죠? 1월까지.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2022년 1월까지 글로벌 증시는 폭등이 나왔어요. 미국의 다우나 S&P 500 지수가 2022년 1월에 폭등을 찍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예요.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겨서 확장 국면입니다. 매우 긍정적이죠. 매우 긍정적인 지표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까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나 유럽장이나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사상 최대치 대비해서 5%또 9%뿐이 안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보고 계시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21년도의 기준의 가격은 위치는 여기입니다. 10%였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폭등 나온 게 언제예요? 21년도 대선 끝나고 나서 경기부양책 2조 달러 추가적으로 뿌렸을 때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온 거죠. 돈이 뿌려졌으니까. 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장이 무너진 적 없죠. 요만큼 더 올랐다고 시장이 무너지나?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금리 급격히 올리고 완전히 안정 추세인데 여기서 더 급격히 밀리면 안 돼. 여기서 더 급격히 밀리면 되겠나? 경기 둔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해야죠. 지표 부분들을 그냥 막 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공포감 갖고 있던 소비자 물가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웃기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 방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봐봐요. 아니 돈을 그렇게 허벌나게 뿌려대는데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때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고,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경기부양책에 따른 2조 달러를 뿌리겠다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2021년까지가 여기입니다. 7%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7%까지 올라왔다고. 근데 시장은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에요. 미쳤나? 정신 나갔어? 지금은 다들 똘똘하고 그때 당시엔 다들 아무 지각이 없는 사람들만 계신 거예요? 아니죠. 여기까지 올라오고 추가적으로 올라온 거는 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이 초록색깔 이 줄이 1월이라고 치면 2월, 3월, 4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6월 달에 시장이 폭락이 나와요. 그죠? 6월 달에 폭락 나오고 6월 말 7월 초 저점을 찍습니다. 그럼 요게 6월이란 말이에요. 요 위치가. 여기가 6월이에요. 여기. 얘가 6월이라고. 요 짝대기. 8.5겠죠, 그러면? 그럼 6월에 금리를 빅스텝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7월에 아까 보신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단 한 번도 반등도 없이 계속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고 안정화가 됐단 말이야. 가파른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7월에 더 많이 올라왔죠. 그죠? 7월이 고점이야. 9%.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7월은 6월보다 지수가 더 폭락에 폭락을 해야 되죠. 근데 7월은 폭등이에요. 나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오냐면 저 보세요. 7월이 저 정도인데 나스닥이 30% 올라요. 30%. 2022년 7월, 6월 말에 저점을 찍고 8월까지 해서 7월 달이 더 사상 최대치잖아. 예를 들면은 이번에는 7월에 정점 찍고 밀릴 거야 그 생각했다고? 그럼 6월에 정점 찍고 밀린다 생각해서 6월에 안 빠져야지. 11,000 밑에서부터 13,000을 넘겨.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폭등이 나와요. 그러면 뭐야?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뭐야? 조금이라도 또 공부하시고 좀 나는 좀 잘해 라고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뭐예요? 응? 야,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았어. 지금도 방송 나와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무지하게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시장이 빠졌나요? 이게 7월이고 8월 중순입니다. 이게 8월 중순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6월 말 저점 찍자마자 8월까지 해서 30% 폭등이 나옵니까? 기술주가, 성장주가.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 물가지수하고는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악을 쓰고 설명을 드렸어. 그런데 얘는 7월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뭘 봐야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볼 때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걸 봐야 돼. 그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되는데 그냥 저게 올라왔다고 저걸 가지고 악을 쓰고 저것 때문에 빠졌다고 뻥을 치는데 야 진짜 속 뒤집히더라고. 그게 아닌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보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디가 1월이냐? 여기가 1월이에요. 2022년 1월. 그리고 긴축을 해야 될 자리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온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냥 나온 거야? 공급자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왔나요? 아니죠. 돈이 풀려서 소비자에 의해서. 공급자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그 문제가 돼요. 근데 소비자의 경기의 지표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져서 돈이 많아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1월이야. 사상 최대치 지수가 신고가 찍을 때의 기준. 그러면 2월이 어디야? 2월이 여기죠. 3월, 4월, 5월. 실질적인 예? 실질적인 기준에서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6월 발표치가 요 자락이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근원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근원을 봐야 된다 그랬죠. 왜?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줘야 되니까.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의 에너지 가격의 강세였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가 올랐다고 그것도 뻥치지 말아요. 유가 흐름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움직인 등락률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정화가 됐어요. 오른 것도 없어. 근데 막연하게 올랐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응? 결론적으로 저게 6월이거든요. 시장 붕괴됐을 때. 그러니까 조정이 심했을 때. 그러면 6월 이후에 7월, 8월 다 내려왔는데 이게 9월이에요. 이거 여기가. 방안에서 9월 달에 시장이 9월 달에 보세요.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폭등 나오다가 폭등 났잖아요. 시장이. 나스닥이 30% 올랐으니까. 그랬다가 다시 9월 중순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있다가 추가 조정이 급하게 나왔어. 급격하게. 언제까지? 9월 중순에 조정받을 때 폐배터리주들 다 작살났죠. 8월 중순에 폐배터리 해가지고 미국의 IRA 중간선거 앞두고 IRA 때 굉장히 강경한 모습 보여줬을 때 폐배터리가 작년 8월 17일부터 날아간 거라고. 그렇게 해서 9월 초순까지 날아가다가 9월 중순에 폭락을 해요. 그때 폭락의 사유를 또 소비자 물가지수인 거야. 근데 아까 보신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대로 7월에 최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왔잖아. 9월 달에도 계속 내려왔다고. 아니 그러면 걔만 보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자. 아니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속 하향 안정 추세야. 문제 삼았던 소비자 물가지수도 7월 고점 찍고 계속 안정 추세야. 근데 이번에는 시장 조정 나오니까 얘를 핑계를 댑니다. 얘가 뭐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긴축을 했는데 이렇게 잘 하향되다가 갑자기 9월 달에 올라왔다 이거야. 이만큼. 긴축을 했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이만큼 올라왔다 이거.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9월 말 저점을 찍죠. 10월 초에 저점을 찍어요. 저점을 찍는데 공포감이 상상을 초월해요. 귀에다 대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CPI 다 보셨죠? 윤정도 설명해드렸죠? 6월, 7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우리 VVIP 회원님이 대표님 저 진짜 겁나요. 주식한 지 3년 됐거든요. 3년 되셨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시다가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막 그냥 막 종목 있으면 막 자산도 큰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 표현하면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땐 잘 모르니까 막 시전 이런 종목을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 당시에 거래되면 1조 2조 터질 때. 근데 그 당시에 1조 2조 터지니까 다행이었지 거래대금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분께서 완전히 패닉에 쩔어가지고 질문 주셨어요. 대표님 만약에 10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시장 완전 속된 편으로 개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포감이 앞서더라고. 그나마 그분은 시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윤정도가 거기다 대고 딱 한 말씀 드리죠. 거기다 대고
걱정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 똑같은 대답이에요. 10월 달에 더 높게 나와도 시장은 전혀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여주세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문제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와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 생산자 물가지수가 일단 이미 하향되고 있고 생산자의 물가지수가 하향되고 있는데 생산자가 단가를 안 낮춰? 판매 가격을?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향됐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될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니 지정학적 리스크 1, 2년 겪어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미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매번 있었던 리스크잖아. 전쟁은 무서운 거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2022년 3월 이후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3월에 영향 미칠 때 유럽 증시가 한 달에 20%씩 밀렸어요. 응? 하루에 5%씩 빠졌다고. 근데 그 유럽이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는데 무슨 우크라이나야 개뿔이나. 응? 그럼 결론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 근데 근원이 만약에 강세를 띈다 해도 이거는 문제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미국의 정책이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 죽이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옵니다. 올라가도 문제 없습니다. 7월달 보셨잖아요. 얘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닙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결론은요. 9월 말 저점 찍고 10월 달에 얘가 이렇게 높게 나오거나 말거나 시장은 폭등을 했지. 10월 달 폭등했잖아요. 어? 10월 달 폭등했잖아요. 시장은. 나스닥은 못 올랐어. 왜? 테슬라가 시가총액 미국의 5위 전체 시장에서 6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6인데 걔가 70% 빠지는데 하방이 지켜진 것만 해도 땡큐인 거지 얘는. 안 그래요? 응? 다른 쪽은요. 다우지수 보실래요? 10월 달에 이렇게 폭등이 나옵니다. 10월 중순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10월 달에 중순에 나오고도 이렇게 폭등. 저점 대비 얼마 올라가요? 저점 대비 10월 저점 대비해서 여기까지니까 20% 올라가요. CPI가 저렇게 폭등이 나오든 말든, 그러니까 CPI가 정점을 찍든 말든 얘는 20% 폭등이 나왔다니까. 그럼 영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아무 영향이 없는데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못 잡고 윤정두를 못 믿고 옆에 있는 꼬맹이들을 더 믿는 거야. 아이 윤정두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제 말이 맞죠. 뭐 왜? 내 계좌가 파워라니까. 우리 계좌는 시뻘겋거든. 응? 그러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내려왔잖아요. 근원도 내려오고 다 내려왔어. 네 가지가 다 내려왔어.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다 내려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발표된 날, CPI 발표된 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예상치를 넘었대. 하락은 했는데 예상치를 넘었고 하락 속도가 둔화됐대. 이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에? 아니, 시장이 지표가 개선되고 긍정적이면 박수를 쳐주면서 야 이제 대박이야. 응?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결론은요. 지금 지표 다 보셨죠. 유럽장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 6% 미만까지도 돌려놨다가 지금 뭐 기준이 10% 9%대 조정인데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수준. S&P 500 지수나 유럽의 기준을, 대만의 기준을 잡았을 때, 그랬을 때 2,770포인트 수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돼 있는 부분은 특히 올해 들어서의 기준이 더 심해요. 연말 연초의 기준에. 응?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우리나라만 유독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야. 더더욱 반등을 못 주고. 결론적으로 2,700, 800에 있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우리의 위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점 대비 조정폭은 나스닥과 비슷해 보이지만 저점 대비 올라온 거 따지면 여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응? 그리고 프랑스, 까크, 독일, 유럽. 그리고 한간에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지도 마세요. 응?
상하이 종합지가지수를 왜 봐? 글로벌 증시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지수인데 10시 반만 되면 중국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글로벌 시장하고 아예 연결성 없어요. 자, 결론. 자, 다시 봅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뭐 시장이 가면 뭐냐? 시장이 간다라는 전제 조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인데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대만과 S&P 500 지수의 기준 2770.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 디커플링 상태를 따라 붙는다고 쳤을 때 그 다음 범위는 니케이와 다우 지수의 기준 3000포인트 수준. 우리가 그만큼 따라 붙었을 때는 또 얘들도 강하다는 얘기에 계속 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범위가 독일과 유로스탁.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 고점 대비 지금 2, 3% 조정. 그럼 얼마예요? 3100포인트대. 프랑스 까크와 FTSE는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상반기 이내 글로벌 증시 모든 곳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올 겁니다. 왜? 경기가 좋아서? 그렇죠. 1차적으로 경기가 좋은 거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만큼 경기가 좋나요? 아니죠. 유동성이 더 터진 거죠. 물가가 오른 거죠. 물가가 오른 만큼 라면 찍어내는 신라면도 특별한 문제 없으면 매출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가격을 올렸는데. 응? 안 그래요?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가 이 정도로 안 좋은데 자동차는요. 판매 대수가 줄었습니다. 근데 실적은 사상 최대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점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큼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고마진 제품이 일단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상품 자체도 가격을 올려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팔리고 있다라는 기준. 그런 기준점들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2400포인트면요. 기업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30개 정도뿐이 안 나와요. 원래. 근데 이번 지금장에서 2400포인트 초반인데 255개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계속 찍어요. 성일하이텍 사상 최대치 신고가, LNF 사상 최대치 신고가, 에코프로 BM 사상 최대치 신고가, 에코프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금양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렇게 되면서 코스모학 3,500만 주짜리죠. 시가총액 1조 넘겨. 올해 들어서 AI 또 로봇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많은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걔가 1월 3일 날 상한가 가면서 7천억에서 1월 25일 날 상한가 가면서 1조 7천억에서 이번에 2월 27일 날 또다시 27% 올라오죠. 또 신고가와 함께 얘도 연초로 따지면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1조 이상짜리가 증가합니다. 그럼 시황 잘 보자는 얘기가 제가 이걸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업황을 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전체 업종, 전체 업종의 등락률을 보세요. 코스피입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 비중의 80%예요. 대형주의 분류는 예전에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였는데 지금은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 100종목인데 그 100종목의 시가총액 비율은 80%예요. 자, 코스피 지수하고 대형주는 거의 똑같이 가죠. 그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겠지만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약합니다. 바닥 대비해서 흐름이. 예? 지금은 뭐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리고 또 고점 대비 낙폭률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 잘 보세요. 나머지 업종군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오히려. 주봉으로 왜 주봉으로 보냐면 하반기만 놓고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글로벌 증시보다 우리가 지금 디커플링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기준에서만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7월 이후의 기준에서만. 7월 이후에.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지금 현재 흐름은 요 위치예요. 그리고 대형주가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얘네들은 지금 하반기에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종이
시장의 흐름을 넘겼는지 보시면, 자, 음식료 안 돼요. 섬유복도 거의 안 돼요. 시장 대부분 뭐 월등히 강하다 볼 수 없어요. 종이 목재도. 화학 정도. 화학엔 누가 있어요? LG화학도 포함되어 있죠. 응? 시가총액 우리나라 지금 현재 6위짜리.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일부 가격 반발력. 뭐 어찌됐건 의약품은요. 얘는 안 되는 거야.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어? 비금속 광물은 뭐예요? 비금속 광물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1.3% 정도 됩니다. 1.3% 정도. 근데 거기에 에코프로 죄송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시가총액 19위로 한 단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포스코 케미칼이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금속 광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1.39%거든요. 시가총액 비중이. 근데 이 시가총액이 26조 6천억.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은요. 얘가 18조 수준. 17조 7천억? 무슨 얘기냐면은 26조 6천억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몇 프로에 이렇게 따지면 80%, 70% 되는 건가요? 26조니까 70% 가까이 60%대.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은 그냥 포스코 케미칼이다. 포스코 케미칼의 2차 전지 기준이다. 2차 전지 기준에서 포스코 케미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어요, 얘가. 언제? 2월 10일 날. 1월 달에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죠?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강하냐를 지금 따져보자는 거야. 어느 게. 그렇게 해서 비금속 광물과 그다음 철강금속에 포스코홀딩스 포함되어 있죠. 그럼 비금속 광물은 2차 전지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철강금속에 포스코홀딩스에 당연히 2차 전지에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그다음에 기계 안 되죠. 전기전자 업종. 얘는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상 최대 하반기 신고가 넘기죠. 지수는 하반기 신고가를 못 넘겨요. 2,500을 지금도 못 넘기고 있잖아. 얘는 이미 저기서 넘기고 나서의 눌림폭입니다. 8월 달에 고점을 넘겼느냐를 보세요. 자, 다시 볼까요? 자, 8월 달에 고점을 넘긴 업종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없죠, 하나도. 8월 달 고점 넘긴 거. 없잖아. 8월 달 고점 넘긴 거. 비금속 광물 하나. 이게 뭐? 포스코 케미칼 비중이 60% 이상 70% 수준. 그리고 철강금속. 그리고 기계도 없고 전기전자가 8월 고점 넘겼고 의료정밀 안 되고 운수장비 자동차가 이제 올해 들어서 시장 대비 월등하게 기아가 30% 올랐어요. 시가총액 9위 기아가 30%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좀 아쉽게도 16% 17%지만은 그 다음 유통업 전기가스업 얘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건설 운수창고 통신 금융 정도죠. 금융 정도. 금리 인상 올리고 나서. 근데 얘도 지금 현재는 8월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어요. 어찌됐건 한번 이렇게 움직인 거. 그러면 결론을 따져보세요. 전체 업종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 하나,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가 있는 철강금속, 그리고 비금속 광물의 흐름은 그냥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로 놓고 보는 거고.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에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걸로? 2차 전지,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이제 막 시세가 조금씩 나오는 자동차. 그 자동차의 기준에 흐름.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못 움직이는 흐름. 세계 업종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어디서 2차 전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 2차 전지 정점 아닌가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거래가 계속 터지고 움직일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주력으로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건 우리는 IT와 자동차와 2차 전지를 병행을 한다. 자동차는 사상 최대치 실적이라고 치고 IT는 좀 그렇지 않나요? 반도체나 다른 쪽은 아니지. 여러분들이 왜 판단해? 윤정두가 왜 판단해? 누가 판단해야 돼요? 메이저가 판단해야죠. 메이저가.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지난 하반기 이후에 시장이 7월 1일부터 해서요. 6월 30일 종가 대비니까 7월 1일부터 해서 243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4%의 강세를 띄었어요. 시장은. 여러분들이 7월 1일 이후에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어져 있을 때에도 시장은 사실은 4% 강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월등히 약세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시장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매매를 안 했다고 해도 이 55%의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에코프로의 7월부터 10월까지 과정에 4번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에 그 수익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금양의 수익도 없습니다. 10%의 금양의 수익 가지고 갔었죠. 응? 그러면은 3천억 원일 때부터 2조 4천억까지 올라올 때 그 수익이 아니더라도 비중이 그때 낮으니까 1조를 넘긴 시점부터 해서 2만 원 수준에서부터 4만 1,500원까지 그것만 따져도 100% 수익이에요.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또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이닉스, 현대차를 끼워 넣고도 이런 수익입니다. 여기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없어. 11월 달에 일주일 만에 50%, 70% 시가총액 9조짜리, 14조짜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달 수익도 없어. 그냥 이렇게만 묶어놨어도. 그럼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나도 이 종목들 있었는데 이렇게 갖고 갈 걸. 그냥 막연히 갖고 간 게 아닙니다. IT, 자동차, 그리고 정책주, 거기에 반틈짜리 2차전지. 2차전지 비중이 20%, 35% 플러스 금양까지 45% 비중까지 확대돼 있었던 시점입니다. 4분기 이후로는요. 시장이 약하다고요? 뻥 치지 마세요. 9월 30일 종가 대비,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4분기 이후에 시장은 12%는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는요. 10%죠. 윤정두가 이거 겸손 떠는 거야 이거. 28%? 웃기셔. 4분기 이후에 아까 얘기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일주일 만에 50%, 70% 수익, 시가총액 9조까지 올라온 또 14조까지 올라온 그런 종목에서 그 수익 다 빼고 포스코 케미칼의 추가 수익, 에코프로 10월 중순에 정리, 포스코 케미칼 편입 11월까지의 포스코 케미칼의 그 수익 다 빼고 2차 전지의 기준의 비중을 줄입니다. 얼마로? 30%. 아까 45%였잖아요. 응? 그냥 빼고 나도 35%였잖아요. 일부 줄여놨죠. 언제부터? 11월부터 줄이는 거예요. 11월 말 이럴 때부터. 왜? 거래가 안 타오르거든. 그 이후에는요. 올해 1월로 볼까요? 올해 1월 이후? 올해 1월 이후에 시장이 안 좋다고요? 유가증권 시장이 올해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올해 8.75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최소 20%, 30%, 50%돼 있어야 돼. 농담이 아니라. 근데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1월 달에 기준에 2차 전지 줄여놓은 거 보시면 기가 막혀요. 45% 비중에서 20%까지 줄여요. 19.5까지 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월 19일부터 야간 방송에 포스코 케미칼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2차 전지를 얘는 2차 전지를 반쪽으로만 본다 그랬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더라도 얘는 끝까지 갖고 간다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1순위로 본다. 얘가 가장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 고점으로 올라오고 들 빠지고 가장 먼저 1월 26일 날 14.4% 올라오면서 신고가 수준으로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2월 10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거예요. 그 흐름을 누가 받아가요? 에코프로 BM이 2월 1일 날 9% 폭등 나오면서 그러면서 2월 7일 날 에코프로가 20% 폭등 나오고 그러고 나서 두 종목의 2월 이후에 80%, 150%의 폭등, 시가총액 1위, 3위, 4위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 바통이 다시 LNF로 또 금양으로 금양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었고 LNF로 또 소형주 기준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1조 넘기면서 폭등 랠리. 우리는요 LNF 또 성일하이텍 그렇게 되면서
2월 달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2월 달에 비중이 2차 전지 2월 달에 비중이 이렇게 바뀌죠. LG화학과 에코프로의 25% 플러스 금양의 10%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에코프로 BM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미친 듯이 매수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문자 한번 나가면 5통, 10통씩 나가죠. 하루에. 그리고 고점 딱 찍으면 바로 그냥 차익 실현. 이 수익이 나야 돼요. 2월 달에 시장이 주춤거렸을 뿐이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2월. 우리는요. 겸손 떨고 19%라고 펴놓은 거지.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중복으로 넣지 않아서 그렇지. 성일하이텍, 그건 3월이구나. 그러면은 LNF 수익, 에코프로 BM 수익 다 넣을 수 없잖아. 여기다가. 땅 파서 사나? 신용 안 되지. 결론은 이게 3월입니다. 3월의 기준에 시장 수익률, 이것도 윤정두가 겸손 떠는 거죠. 3월 2일 날 뭐예요? 성일하이텍 29.35% 시가총액 2조에서 3월 3일 날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그런 친구들 수익 다 빼고 나서도 이 수익이죠. 주도주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전기전자 업종과 그 자동차 쪽에 지금 현재 수급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수급을 한번 보시고 윤정두와 함께 가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를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요 하시더라도 떼치 이거 사셔야 됩니다. 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멘토지.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우습습니까? 삼성전자 우습다는 사람 나는 그 참 옆에 있으면 2단 옆차기로 아주 정확히 보세요. 2022년 8월 이후에 시장의 지수는 단 한 번도 2500포인트 넘기지를 못했어요. 얘는요. 계속 넘기고 있죠. 무엇을 바탕으로? 수급을 바탕으로.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얘가. 외국인 지분 50% 대주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들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메이저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결론은요. 메이저는 지금 이미 개인들 물량 맨 밑에가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다 뺏어갔잖아요. 8월 고점을 시장 8월 고점을 넘기는 종목군 거기에 왜 넘겼는지 그리고 이유 뭐 어떤 이유가 있든 뭐 반도체가 개판이고 뭐든 사잖아. 하이닉스는요. 사잖아. 얘는 8월 고점 못 넘겼네요. 그렇죠. 안타깝게 못 넘겼지만 1월 저점 대비 30%로 올렸다가 조정폭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19% 상승입니다. 시장 대비 강해 안 강해?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거 다 볼까요? 2차 전지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에 얘는 기존 수급은 패시브 쪽에 넘기기 위한 액티브 쪽의 수급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 MSCI 지수의 편입과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성 비율 높아진 거에 대한 편입.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급격히 올라가고 지금은 다소 제한적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도 이럴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뭐 수급에 대한 이벤트가 없고 오버행 이슈가 오히려 남아있고 펀드멘탈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삼성 SDI죠. 시가총액 순위로 놓고 봤을 때 얘가 끝내주고 2차 전지가 끝내주고 뭐 상관없어요. 수급 계속 들어옵니다. 얘는 상황에 따라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SDI를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봐야 돼요. 얘도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는 IT 쪽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 뭐 2종목 정도를 주력으로 편입하고 있는데 그 IT와 2차 전지를 분류를 해야 되겠지만은 겹쳐지는 쪽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SDI가 안 좋아서 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수급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데 그런 맥락에서 어차피 변동률은 SDI나 LG화학이나 비슷할 걸로 보고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하고 결코
포스코 케미칼 쪽이 또 에코프로 BM이 SDI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결론적으로 수급, 수급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IT가 누구예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2차 전지까지 다 볼까요? 그럼 LG화학 봐야죠.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시가총액 이제 6위에 놓여져 있는 LG화학 수급 어때요? 뛰어나죠. 8월 고점 넘겼고, 지금도 넘기고 있는 자락이고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거죠. 그러면 8월 고점 시장이 2,525니까 수급 8월 고점 넘길 때보다 월등히 좋고 SDI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얘가 못난이가 아니고 사야 돼 안 사야 돼. 얘 언제 얼마까지 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알아? 부채도사야? 얼마까지 가는 거 알게? 봐야죠. 계속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LG전자 어때요? 1월 달에만 40%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아예 별로 뭐 못 가. 1월 달에만 40% 올랐어. 1월 달에만. 그럼 여러분들이 간혹 야 1월 달에만 40% 야 난 성일아이텍 가지고 하루에도 29%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죠. 퇴출되죠.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윤정두가 뭐 그 종목 못 잡나? 에코프로 BM은 못 잡고 성일아이텍을 못 잡아? LG전자의 수급 보시고 40%나 올라왔구나. 내가 그걸 왜 못 봤을까? 이런 생각하시고 상승일 때 확인형 떴을 때만 들어갔어도 이게 수익이 얼마일까? 이야 그거만 해도 21% 수익인데 계좌 수익을 얘기합니다. 이런 종목이 그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에 왜 엉뚱한 종목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냐고. 거래도 없는 종목에서. 수급 보시라는 얘기예요. 윤정도 말도 믿지 마시고 주변의 얘기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윤정도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야 있잖아 LG전자가 말이죠. 전장사업이 말이죠. 이따고 하지 마시고 제 앞에서 감히. 응? 그냥 윤정도도 못 믿는다 생각하시고 수급만 보세요. 삼성전기 어때요? 9월 저점 대비 40% 올라왔어요. 올해 들어서 좀 주춤거리는 흐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도 추가적인 수급이 안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L전자, 삼성전기를 한 묶음 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보자고 했으니까 LG전자 다음이 2차 전지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인데 요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수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꺾여져 있죠. 다시금 저는 우리는 고점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윤정도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의 탑은 얘라고 봐요.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여기를 빼고 나면은 탑은 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통만 갖고 있죠. 공급만 갖고 있죠. 거기에 광산 갖고 있죠. 끝난 거지. IRA의 수혜입니다. 폐배터리가 어쩌고 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실질 유통망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IRA의 폐배터리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중국 거 못 쓰게 하니까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 수급은 걱정이 없는 게 대주 지분이 68%예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또 손바뀜의 흐름이 있고.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어때요? 에코프로 BM이 우리가 왜 공격적으로 안 들어가냐면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 충분히 매수가 됐고 지금 편입하세요. 왜 편입 못해요? 17만 5,400원 넘기면 무조건 따라 붙는 거죠. 왜 못해요? 매수 신호 나온 게 16만 8,600원부터 나와요. 16만 원대부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야. 근데 얘는 안타까운 게 수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게 2월 달에만 3%가 들어왔어요. 시가총액 1위짜리에 3%. 전체 시장 시가총액 포스코 케미칼을 넘겨가지고 지금 18위야. 3%가 들어왔는데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왔다는 거. 근데 다시 지금 이제 뭐 수급이 또 들어온 상태니까 그 흐름 좀 놓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수급이 일부 들어왔다가 지금은요. 부담이 되니까 에코프로도 일단 한 발 뛰는 거야. 왜? 순환성으로 놓고 보면 에코프로 우리가 에코프로 얼마 정리했어요? 21만 원대 정리했어요. 얼마에 들어와서? 15만 2천 원에 들어와서. 40%죠. 근데 차익 실현 4번하고 재편입 4번 했어. 그러니까 40%가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2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그러면은 22만 원 잡고 30만 원까지 8만 원 올라왔다 치면 한 40%더 수익 난 거잖아요.
어디서 메꿨느냐? 에코프로 BM에서 메꾸고, 에코프로 BM 15만 1,200원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메꾸고, 또 LNF에서 하루에 18%, 또 금양 하루에 20%씩, 또 성일하이텍 하루에 29.35%. 우린 거기서 다 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움을 갖진 않아요. 아쉬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뭐 후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 어차피 순환성으로 비슷하게 가야 다. 근데 에코프로에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수급 범위가 이왕이면 형성되어 줘라. 이격은 지금 발생돼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4위까지 당겨놨죠. 우리가 그러면 LNF 쪽으로 옮겨놓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하나 뭐 들여다보고 얘가 더 좋아요? 의미 없어요. 수급 논리로만 봅니다. 얘도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딱 잘라서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잖아요. 얘네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 얘가 더 좋아요.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얘네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수급 논리에 집중하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수급 논리에. 코스모 화학도 보시면 수급이에요. 수급. 아니, 결국은 수급이 뭐 속단 표현으로 때려 사니까 변동이 나오죠.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에 대해서. 시황 부분에 이제 뭐 IT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마지막 보셔야죠. 현대차가 조금 반등 탄력이 아쉽긴 한데 수급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만 3,500원 찍을 당시 그 수급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요. 저점 대비 17%뿐이 못 올라왔다? 에이, 17%가 어디야? 지금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볼까? 기아가 저점 대비 32% 올라와 있습니다. 1월 이후로 따져도 30% 수준이에요. 수급 보세요. 83,700원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에 집중을 하고 비중을 가져가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 기준, 지금 하반기 이후에 또 10월 4분기 이후에 또 1월 1분기 이후에 매집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부 확인을 해서 포트 구성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종목에서 이 수익 범위를 누적해서 몇백 프로 수익 났다 그런 헛소리들 하는 거, 소형 잡지에서 헛소리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군들 1월 이후에 이 시가총액 큰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 3위 또 삼성전자 1위, 2위, 3위 5위, 6위, 7위, 9위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계좌 수익은 최소 30% 이상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최소. 안 그러세요? 함께 하십시오. 이 내용을 뒤돌아서서 내일 아침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까먹잖아.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아니 시황 하나를 얘기를 해도 시황 하나를 얘기를 해도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고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입니다 얘기를 해드려야지 시장 개판입니다 뭐 미국이 긴축을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는 언제 끝나니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현대차 기아가 또 2차 전지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시세를 내고 있는 장에 시장이 윗방향이다라는 것만 딱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정을 지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 수익을 왜 못 내셨겠냐고요. 그리고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1개월을 가입하시는 게 옳다. 1개월 가입하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못하는 거죠. 중간에라도 환불해야죠. 지금 이벤트는 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 부분은 지금 10분 중에서 7분이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 3분 자리가 남아있는데 이제는 월요일이면 이벤트는 끝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면. 그렇게 해서 가격 인상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내용들에 대한 PPT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PPT 파일을 드릴 거예요. 시황에 대한 부분, 뭐 전체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걸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동영상도 조금 이따 봐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한 번씩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세요. 야, 내가 진짜 이 좋은 장에, 어? 아까 계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1억짜리 계좌에서 대형주만 갖다 넣어놓고 있었어도, 아니 그렇게만 하고 있었어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 장에 내가 왜 엉뚱한 데서 시장 깨진다는 얘기 듣고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종목을 사서 응?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 멘토의 역할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윤정도가 뭐 없는 종목 찾아내서 보여드릴 것도 아니고 종목 검색기로 발굴된 종목 이제 오픈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고 어떻게 기준이 잡혔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함께 하셔서 제발 요 좋은 장에 수익 좀 가져가세요. 제대로 된 수익을 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장의 그 공략주 부분까지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 내일장 공략주 부분도 어차피 여러분들께 대형주로 설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 부분을 잠시만요. 올려놨는데 지금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올려드려서 2차전지 쪽에 테슬라의 반등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2차전지의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이 뭐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 그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22시 45분 기준인데 잠시만요. 22시 아이고 이쪽에 시간 안 바꾸놨구나. 시황 들으시고 좀 와닿는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종목 검색기하고 종목군 기준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